오늘은 지공스님 다음으로 나홍스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나홍스님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청소하는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 하고,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 예, 그게 나홍스님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안 나옵니다. 나홍스님 거라고 썰이 있는 거예요. 썰이 있는 거예요. 예, 나홍 어록과 나홍 가송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나홍 스님 거라고 얘기가 되냐면, 나홍 스님은 민중불교를 하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분입니다. 나중에 이 회암사 불사할 때도 민중 모금 운동을 해서 회암사를 짓고, 나중에 회암사에서 나홍 스님이 나오게 되는 이유도 어떤 거냐면, 결국 유생들에게 밀려나는데, 회암사를 쉽게 말해서 테이프를 끊었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게 개성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나홍 스님을 회암사에 못 있게 하는, 반대 세력들이 못 있게 하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나냐, 입장료를 받으면 그렇게, 그래서 민중적인 것들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은 제대로 된 과거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승과라 그래서 승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나홍 스님은 이 회암사로 오셔가지고 4년 동안 장자부라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걸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대도 법원사, 그게 고려사거든요. 대도 법원사라고 하는 지공스님 절로 가서 인가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가는 거예요. 유학을. 그러니까 유학이 그 당시 흐름에 전체 다 유학 가던 또 시절이에요. 그래서 태고 보우스님도 가고, 근데 태고 보우스님 같은 경우는 가방끈이 기니까 서면 인가를 받거든. 서곡 천공 스님한테 당신이 삼각산 태고암에서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글을 쓴 거, 시를 쓴 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도장이 찍히면, 인가! 이게 인가인가? 가장 대단한 건 택배 인가도 있었어요. 안 가고 안 가고 국제 특송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인가증이 옵니다. 그저 뭐야,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 중에서 그 미국 안 가보고 졸업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비슷해.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려는 그 당시에 신분제를 보면 원나라가 고려는 부마국이었고, 원나라를 보면 원나라 몽고인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생목인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런 아랍 쪽 어떤 기술자들, 그 다음에 화북인, 옛날에 금나라 사람들, 강북 쪽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 중국에서 좀 위쪽 사람들, 그 다음에 남인, 강남 남인, 남송인, 이게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신분 계급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 거야. 몽고인, 그 다음에 생목인, 그 다음에 화북인, 강남인. 강남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마국이기 때문에 거의 생목인 쪽에서 조금 낮은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와서 인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인가를 해주는 것만 갖고도 당신한테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어.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신분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다니까. 당시에 한족하고 고려인이 신분이 한족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공스님 왔을 때도 지공스님이 인도 사람이라니까 그게 아이돌처럼 막 이렇게 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족들을 우습게 봤고, 몽고인들은 좀 야리하고 세긴 센데 정이 안 가고, 그 다음에 강남 남인들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떨어지고, 그래서 인도의 지공스님이 오셨을 때 폭발적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불교 국가에서 진짜 부처님 나라에서 부처님 혈족이 왔다더라. 이게 먹히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홍 스님이 여기서 장자부라로 4년 동안 장자부라에서 깨달음을 얻고, 지공 스님한테 대도 법원사를 갔더니 지공 스님이 인가를 안 해줍니다. 나홍 스님은 승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중국에서 수행을 하거든요. 수행을 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지공스님한테 인가받으러 갔지만 실제로는 임재종에 먼저 인가를 받아요. 평산 철임스님에게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무학대사 인가 못 받았다니까 지공스님한테. 그래서 무학대사가 인가를 못 받으니까 누구한테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신 사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나홍스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홍스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회상에서 공부를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 선생님이 된 거야. 이게 재밌지. 재밌지. 이 얘기는 무학대사가 약간 실력이 지난 시간에 이방원 그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실록에 그런 거 나옵니다. 무학대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깰 만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 뭐 저기 왕십리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뭐 무학이 그걸 탄양을 도성을 점지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서울이라더라. 그래서 눈 울타리 그것도 무학과 관련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신이한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록이나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약간 떨어집니다. 약간 그래서 무학대사가 나중에 왕사가 돼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궁궐에 와서 법문을 하는데 그때 이제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뒤에 이제 큰 스님들도 뒤에 배석을 했다는 거예요. 왕실 분들도 다 안에서 이렇게 듣고 여성들 중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데 뒤쪽에서 탄식 소리가 나더라라는 기록이 있어. 그게 뭔 뜻인지 알아요? 저건 아닌데.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실록에 나오니까 실록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그냥 옆에 있는 거를 기록하고 그 중에서 추린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굉장히 높은 기록이에요. 뒤에서 뭐 기억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초 이제 우리 저 뭐야 대하 드라마 같은데 보면 왕이 얘기하면 옆에서 계속 속기사 있잖아. 속기사 막 이런 애 있잖아. 그렇게 해서 남으면 그게 정자로 안 씁니다. 막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말이 빠르잖아. 그런 거는 이제 필기체로 써서 사초라고 하는 거고 그걸 정리해서 지금 이 실록 같은 거를 이제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뒤에 또 정리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한문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거든. 한문의 달인이에요. 내가 그 얘기 안 해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문을 잘하는지. 중국 사람보다 한문 잘해요. 왜?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를 동시 번역해서 한자로 쓰는 거라니까. 머릿속으로 그냥 듣는 순간 왕이 막 얘기하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이 오면 전라도 사투리 쓰면 그 전라도 사투리를 또 번역해서 쓰는 거고 경상도 말로 오면 경상도 충청도 사람 또 충청도 사투리 쓰고 이렇게 쓰면 이게 그 말인가 어쩌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말 넘어간다. 막 쓰는 거야 한문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거지.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동시에 속기로 써내려 가는 거야. 그것도 여러 사람이 막 동시에 말을 하는데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이거 이거 쉽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 사관 출신들이 나중에 승진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삼사나 이런 데로 올라가거든. 그렇다 치고 그런데 거기에 그 무학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그래도 무학하고 관련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위직 스님들인데 거기서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근데 그걸 또 그놈이 듣고 기록을 한 거야. 참 신기하지. 그래서 아무튼 무학이 여러분 생각하고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이 결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서 무학대사는 인가를 끝까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려로 와서 지공스님한테 그 나홍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그래서 나홍스님이 10년 동안 남들보다 긴 유학 시간을 보냈던 이유는 10년이 굉장히 긴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평균 연령이 수명이 40대 초중반 정도라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10년 유학이라는 건 굉장히 긴 건데 그렇게 긴 유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거기서 당위성을 받지 못하면
이분은 돌아와도 승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못 올라가. 그러니까 군대로 얘기하면 육사 출신이어야 올라가지. 그냥 사병에서 상사 아니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올라가서는 못 올라간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스님들이 그러면 그런 차등이 있습니까? 다 있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다 있어. 그래서 나홍 스님은 육사 출신이 아니고 그냥 땅계에서 올라온 분이에요. 일반 병에서 올라온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유학을 통해서 거기서 엄청난 거를 발휘를 한다니까. 지공 스님한테는 그게 뚜렷하게 안 나오는데 평산철임 스님 만나러 갔을 때는 그게 굉장해요. 평산철임 스님을 딱 와가지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서 왔나 이러니까 대도법원사 지공 스님 문화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지공 스님 뭐 하노? 뭘 가르치노? 이러니까 매일같이 천검을 씁니다. 검을 천자루를 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에 자유자재로 교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공의 천검은 됐고 네 한검을 보여봐라. 네 거를 보여봐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식 얘기나 손자 얘기 말고 네 얘기를 해봐라. 네 얘기를 해봐라. 그래야 사람의 발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공 스님이 그 나홍 스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평산철임 스님이 앉아있던 방석을 확 잡아 당겨가지고 이 양반이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석을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평산철임 스님 같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평산철임 스님이 이놈이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홍 스님이 팔을 딱 내밀면서 그걸 딱 일으켜 주거든.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당겨준다고. 이걸로 인가 받는다고.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거 읽고 진짜 이거 나홍 스님 가지고 내가 논문을 꼭 써봐야겠다. 나중에 내가 크면 나홍 스님을 가지고 논문을 쓰게. 그래 내가 나홍 스님으로 박사 논문을 쓰게 된 그 이유거든. 내가 책 낼 때도 그 앞에다가 그 서문을 썼었어. 원래 내 지도 교수님은 하머드통으로 쓰라고 했지만 나는 끝까지 우겨서 그 자리에서 우긴 건 절대 아니고요. 몇 달 있다가 또 가서 이거 아니 좀 조금씩 바꿔왔지. 조금씩 바꿨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나홍으로 썼다는. 근데 그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한국 선불교에서도 그렇게 활발한 사람이 없어. 굉장히 멋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인가 받아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니까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서 이거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정도는 돼야 돼. 깡도 좋고 그렇다고 배경이 있느냐? 배경도 없는데 대빨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거는 내면에 진짜 충만한 어떤 기운이 있는 거예요. 맹자식으로 말하면 호연지이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딱 쓴 거지. 그래서 나홍 스님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공 스님한테는 10년 판수, 이게 수제자라는 뜻이에요. 10년 판수해라 라는 얘기도 또 듣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공 스님한테 또 인가도 받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지공 스님이 딱 얘기를 해주는 삼산양수지기 이렇게 세 개의 산이 있고 두 개의 물이 흐를 교차하는 거기에 절을 지으면 대박 난다. 이렇게 거기가 지금 천보산 회암사입니다. 천보산 회암사입니다. 그래서 박한영 스님이 나중에 여기가 왜 삼산양수지기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글도 쓰고 뭐 하셨었어요. 박한영 스님이라고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보면 이 머리로는 최고의 그런 그 큰 스님이 계셨었어요. 해방되고 나서 종정도 하시고 뭐 이랬던 대단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으로는 하남 스님, 그 다음에 교로는 박한영 스님, 이 두 분이 제일 날리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그 앞으로 넘어가면 이제 경어 스님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딱 돌아와서 요 회암사를 지었냐? 아니 그건 아니고 왔더니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승과 본 분들에 의해서 이미 개성은 다 그런 잘 나가는 스님들이 다 자리가 있기 때문에 유학 갔다 오니까 뭐 한 자리 줄까 싶었더니 웃기고 있네. 요즘 대학하고 똑같은 거지. 어디 가서 유학 가서 학위 받아 오니까 그런 강사부터 이렇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홍 선생님 재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대산에 은거를 합니다. 오대산으로 들어옵니다. 오대산으로 들어오십니다. 평창 오대산 그쪽에 계십니다. 뭐가 재밌다라고 얘기하냐면 개성하고는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아주 먼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 수행결사를 일으키고 하실 때 진짜 개성에서부터 맨 끝에까지 간 거예요.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까지 간 거예요. 제주도나 이런 데 빼고는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고, 나홍 스님은 개혁 의지는 있는데 부를 것 같은 위치에서 벗어나진 않아.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조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대산 정도까지야. 그 이상으로 벗어나면 소문이 안 들려. 너무 벗어났던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있거든요. 충청도 양반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양반들은 경기도에 살아요. 서울과 경기도에. 그리고 장원을 충청도까지 가죠. 그러니까 양반은 경기도하고 충청도 지역을 벗어나면 거의 양반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중환의 택리지나 이런 데 보면 전라도에 양반 없다. 그 다음에서 이북에 양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마구 나올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시험을 봐서 뭘 합격을 했어요. 내가 경주에 경주향교를 해서 내가 했어요. 그러면 좋은 자리로 가면 위로 올라가잖아. 사또 이런 걸 양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재벌이에요 이랬는데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 뭐 건물 한두 채만 있어도 저 집 재벌이에요. 재벌이 들으면 저게? 저게 뭔 재벌? 아니 우리 스님들도 그렇게 해. 스님들도 절에 종무소 보살이 있고 공양주 보살이 있으면 재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혼자서 끓여 먹고 살아봐. 그거에 비해서 재벌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 공양주 보살하고 종무소 보살 있고 나머지는 기도도 자기가 하고 다 자기가 하는 거야. 이게 재벌이냐? 이게 재벌의 행태야? 그런데 그거를 그냥 재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의 그런 차등 개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급을 양반이라고 안 해. 그건 그냥 그런 걸 보고 조금 자세한 명칭을 쓰면 양반 나부랭이라고 하지. 양반이라기보다는 양반 나부랭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있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쳐주지 않아. 그걸 뭔 양반으로 쳐.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리점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나홍 스님이 해주 신광사 주지로 들어. 이게 신광사 굉장히 중요한 절. 해주 신광사 주지 들어가고, 해주 신광사가 원나라 순제의 원찰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순제가 왕이 되기 전에 황자입니다. 황제의 아들은 황자라고 불러요. 왕자가 아니고 황자 시절에 대청도로 유배를 오는데 그때 이제 저 해주 신광사 나한전이 유명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그 나한전에 모셨던 그 500나한이 삼국유사 전후소장사리조에 보면 그 중국에서 모셔온 500나한이래요. 뭐 그렇게 돼 있어. 잘 모르겠고 그건 추적하기가 어려워. 더 이상 추적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해주 신광사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간 것뿐만이 아니고 황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잊어버렸고 까먹었고 순제는 까먹었고 그때 나한이 나타나서
채권 독촉을 했죠. 꿈에 나타나서 네가 그따위로 하면 되겠니? 네가 깍두기 아저씨를 보낸 거지. 나 하니 깍두기 아저씨를 보낸 거야. 이게 꿈에. 그러니까 황제가 C급하고 일어나서 이쪽에다가 그거는 뭐 원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물방울 하나 튀는 것도 안 됐을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신광사를 순제의 원찰.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 원찰이 우리나라 고려에 있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스토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광사 주지가 뭔 역할을 하는 거냐면 원나라 소식통입니다. 원나라 소식통. 그래서 거기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주로 주지를 해. 예, 원나라 정보를 알아야 돼. 예,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그래서 거기 신광사 주지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신돈한테 한번 또 두드려 맞아요. 신돈이 잘 나가고 있었거든. 태고 보고스님은 두드려 맞고 완전히 끝났고 저 속리산에서 금고돼 가지고 나중에 풀린 뒤에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했었고 나홍스님 또 신돈이 세기는 세. 신돈이 굉장히 세.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그리고 신돈이 화엄종 출신이고 원래 편조라고 하는 승려 출신인데 신돈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달라. 그거는 유교에서 왜곡돼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청렴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물론 아주 청렴하진 않지. 아주 청렴하진 않은데 저는 그런 사람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해먹어도 이만큼 벌어주고 요만큼 해먹는 사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만큼도 못 만들어내는 사람 아니야.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사실은 성리학이 고려 말에 커질 수 있는 것도 신돈 때문에 그래요. 신돈이 불교 세력과 약간 이렇게 견제 세력들을 만들기 위해서 신진사대부들을 약간 밀어준다고 성균관이나 이런 걸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신돈도 배신당한 거예요. 공민왕이 의심이 많고 약간 이게 캐딱번득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격적으로 약간 조현병까지는 아닌데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공민왕 1기에는 같이 파트너로 했었던 게 태고 보우스님이었고 두 번째가 신돈이에요. 그리고 3기째가 나홍스님입니다. 나홍스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계 파트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돈은 사실은 신돈이 자기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 괜찮다라고 해서 속퇴해서 재상으로 올리는 거고 신돈이 워낙 이 사람이 오락가락하니까 각서를 받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같은 공동 운명체로 해서 서로 끝까지 가자라고 왕한테 각서를 받아. 그래서 왕이 각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돈을 공민왕이 죽일 때 각서를 내밉니다. 이 각서! 그랬더니 공민왕이 뭐 이렇게 이런 사건이에요.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그 권문 세족들이 너무 강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끌어내서 신도는 합리성을 가지고 개혁을 했는데 그렇게 개혁을 할 때마다 권문 세족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권을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신돈들을 치고 들어가거든요. 신돈을 이렇게 연합체를 결성해서 신돈을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공민왕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왕이 계속 밀어주면 개혁에 성공하고 고려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조선으로 말하면 정조 같은 시기가 한 번 더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그게 이제 노국공주 영전공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노국공주가 죽고 그 추모관을 짓는데 국가 예산이 기울 정도로 갖다 박았다는 거예요. 야, 진짜 좋아하긴 좋아했는가 봐. 얼마나 좋아했으면.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 여러분 박관 장관이 그 정도 해줄 겁니다. 나라가 기울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말만 하면 그걸 공사를 그렇게 너무 하시면 나라가 힘들어집니다라고 말하면 걔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누구든지 하는 놈은 내가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왕이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니까 신돈이 나서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영린을 건드린 거지. 네가 아무리 머리가 컸어도 너 선 넘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날린다고. 날린다고. 그래서 신돈이 주살되고 그 변심으로 주살되는 거예요. 변심으로 주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신돈한테 밀려서 또 오대산에 나홍 스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두 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학 갔다 와서 난가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있다가 또 한 번은 신돈한테 이거 안 돼. 왜냐면 신돈은 재상이라니까. 그리고 그것도 임금이 관여하는 재상이 아니고 전체권을 위임받은 재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셌다고. 그래서 나홍 스님이 신돈이 주살되고 난 뒤에 나홍 스님이 1370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계기가 1370년 1월 1일에 지공 스님 사리가 모셔졌는데, 사리가 우리나라로 고려로 넘어왔는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고려에서 최고로 치는 사리가 부처님 치사리가 있었어요. 의상대사랑 관련된 사리인데, 그게 하늘에서 의상대사가 부탁해서 도선율사에게 부탁해서 하늘에 제석천이 모시고 있다가 내려왔던 아마 그 사리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치사리하고 지공스님의 사리를 왕이 직접 머리에 정대를 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지공스님에 대해서 공민왕도 존경을 했던 거야. 엄청나지? 그렇게 한 상황에서 나홍 스님이 수제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나홍 스님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원래는 대신들이 주관하거나 신돈이 주관했던 거를 공민왕이 친임시로다가 바꿔요. 시험에 그거를 임금이 직접 주관하는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승과를 열어요. 승과를 열어요. 그 공부선이라고 합니다. 공부선. 공부가 원래 참선하고 이런 게 공부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딴짓을 자꾸 하는 게 수행이 공부야. 수행이 공부야. 그게 쿵우야. 다른 말로 하면 쿵우야. 중국식으로 말하면 쿵우야.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그 다음에 쿵우, 공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홍 스님이 공부선의 주관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건 초승과예요. 초승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원래는 교종하고 선종을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 합산 1등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승과에 합격한 사람도 뽑아. 합격한 사람도 다시 응시할 수 있어요. 완전 대박 특별 전형. 그거를 나홍 스님이 시험 문제도 내고 답도 골라. 야, 환장한다 이거. 뭐 이런 게 있나 싶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건설도 하고 감리도 내가 하고. 야, 이러면 힘이 압도적인데? 그렇게 해서 나홍 스님이 그때 시제들을 이렇게 내고, 백운경황 스님이 되게 재밌어요. 나홍 스님하고 친하니까 자기가 답을 또 써놨어요. 백운어록에는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답을 되게 재밌어. 근데 거기에 하루 종일 있어도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진대. 나홍 스님이 좀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가 질 때쯤 되니까 공민왕이 이게 뭔가 시험을 폈는데 합격자가 망명이에요. 그때 또 능력자는 맨 뒤에 오잖아. 그때 등장하는 게 화남 혼수 스님입니다. 혼수 스님 이름이 조금 그렇지. 화남이에요. 화남 아니고 혼수도 이게 조금 아무튼 이름이 앞뒤가 다 좀 그래. 굉장히 중요한 스님입니다. 마지막 국사였기도 하고, 국사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국사나 왕사나 이런 거보다도 그분은 굉장히 맑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학하고 이렇게 무학대사하고, 무학은 정치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수행생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결이 좀 달라. 그런데 왜 이 양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 혼수 스님이
지금 조계종의 모든 법맥은 혼수맥이에요. 혼수맥이에요. 그래서 이 혼수 단일맥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혼수 스님 제자라고 보면 돼요. 그 후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혼수 스님이 등장을 하면서 유일한 합격자가 돼요. 그리고 이 혼수 스님은 오대산 북대에서 나홍 스님한테 그 전에 인가를 받았어. 그래서 혼수 비문이 지금 남아 있는데 혼수 어록이 있었대. 일제 강점기 때. 나도 모르겠어. 그게 북한에 있었대. 일제 강점기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그 혼수 어록만 보면 진짜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야, 그거 어떻게 좀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은 책인데, 거기에 누구 제자다라고 꼭 쓰지는 않았지만 그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혼수 스님을 태고 보우 스님의 제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 많이 있었어. 그래서 조계종의 중천조로 태고 보우가 들어가거든.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혼수 비문이 있어요. 혼수 어록은 없고, 어록은 남한에 없고, 혼수 비문이 있어. 비석. 거기에는 나홍 스님 얘기만 나와. 태고 스님에 대해서는 일절 없어.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냐면 전하 허응식 선생님 같은 사람이 혼수의 스승을 나홍으로 봐야 되고 지금 조계종은 나홍맥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정사에서 뭐 금강경 기도 같은 거 할 때도 거기가 조계종 시원지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사실은 그거예요. 이게 스승이 법을 줬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가 나 누구한테 받았다도 중요하거든요. 이 인가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 제자다라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아구가 맞아야 돼. 아구가 맞아야 돼. 그런데 나홍 쪽에서도 준 기록이 있고 혼수 쪽에서도 받은 기록이 있어. 태고 보우 스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재밌는 상황들이 벌어져 있어요. 재밌는 상황들이 벌어져 있고 이 혼수 스님이 유일한 입격자라고 돼 있어요. 합격자예요. 합격자. 그게 나중에 이제 혼수가 태고 보우를 이어서 국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나홍 스님이 1371년에 드디어 왕사가 되고 그리고 동방제일도량 송광사 주지로 내려갑니다. 송광사 주지가 됩니다. 혼수 스님도 나중에 송광사 주지가 되거든. 송광사 주지를 해야 사굴산문이라고 있어요. 선종의 사굴산문, 즉 범일국사 저 어디냐면 강릉에 있는 굴산사지에서 시작되는 사굴산문. 오대산도 그렇고 송광사도 그렇고 전부 이게 사굴산문 사찰이거든요. 그런데 고려 말에 이르면 송광사가 최고 사찰로 떠올라요. 고려 중기부터. 그래서 송광사 주지를 해야 권위 가서. 그래서 사굴산문의 맹주 겸 어떻게 보면 왕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왕사가 높을 때도 있고 국사가 높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국사가 높은데 실권이 왕사한테 있을 때도 있고 국사한테 있을 때도 있어요. 신돈 실각하고 나서 국사가 된 사람은 태고 스님입니다. 태고 보우 스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권한은 나홍 스님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나홍 스님이 당시에 불교계에 바람을 일으켜야겠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수조라고 합니다. 중건한 것도 아니고 수조한 거, 삼산양수지기, 지공스님한테 받았던 그 삼산양수지기를 떠올리면서 이 회암사를 262칸으로 짓습니다. 그게 목은 이색의 회암사 수조기에 나와. 수조는 뭐냐면 중건은 중건인데 그냥 약한 리모델링. 그러니까 수술은 아니고 시술. 너 코 수술했냐? 수술. 뭔? 내가 성형이야. 시술. 그 당시 이미 성리학이나 이런 신진사대부들이 너무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등치가 커져서 함부로 불사를 크게 하는 거를 다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었어요.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수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엄청 새로 지으면서 그러면서 정부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모금으로 그렇게 해놨더니 나홍 스님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민중불교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왕사가 됐냐면 지공 스님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홍 스님은 승계를 받지 않은, 쉽게 말해서 승과 출신이 아닌 아주 특이한 상태에서 왕사가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은 행정 관료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뭐 장관이 되는 자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이 양반은 정치인에서 어떻게 보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이런 케이스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나홍 스님이 왕사가 되고 이 회암사를 전부 이제 만들면서 당신 스승님을 여기 북봉 여기다 모셨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너무 인기가 있고 민중들이 지지를 하니까 유생들이 탄핵을 해서, 그때 대간이 탄핵했다 그래요. 계속해서 그 탄핵의 이유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혼란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신력사 쪽으로 가게 되는 거. 원래는 저 밀양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신력사 쪽으로 가는 거고, 당신이 그때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반문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독사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신이 이걸 알고, 그래서 여주 신력사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적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나홍 스님이 몰락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요. 무학대사 또 도망갔습니다. 무학대사 이게 참 진기하다 이게. 혼수 스님은 어떻게 좀 추스리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혼수 스님은 문장 역할을 했었던, 문장이 문도 대표, 그래서 장례를 주관하고 문집을 주관하는 사람이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혼수 스님이 다 나홍어록, 나홍가속 이런 거, 가송 이런 것들을 편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무학대사는 또 언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좀 복잡해. 너무 깊이 알면 다쳐. 그렇게 해서 민심이 한번 몰락을 하니까, 세상 인심이라는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사업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 잘 될 때는 서로 돈 빌려가라고 서로 친한 척 하다가, 한번 저쪽이 자금 경색이다, 저 기업이 그렇다 그러면 산지사방에서 다 뜯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도 처리될 때는 자산이 있어도 자산의 몇 프로밖에는 1, 20% 정도 인정받고 다 날아갑니다. 진짜 공중분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상도 똑같아요. 나홍 스님이 몰락을 하니까 제자들이 싹 흩어지는. 그런데 거기서 화장하고 그 상황에서 이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방광을 하고 그 다음에 신력사 앞에 물이 불어서 사리를 옮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리들이 증과를 하면서 수백 과로 늘어나고, 막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민중이 나홍 쪽으로 쫙 또 쓸기 시작합니다.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래서 상황이 반전돼서 더 이상 신진사대부도 나홍을 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민중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나홍 스님 개가 갑자기 나홍 제자라고 하는 분이 또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전국 절들을 다 나홍 스님 또 추모관으로 만들어. 이게 참, 그래서 나홍 스님은 살았을 때부터 생불 소리를 들었던 아주 진기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 어른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안 밀릴 수도 있었어. 그렇게 신진사대부들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이 있었던 분인데, 저분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혼수 스님도 이 양반은 너무 수행자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렇게 수행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너무 안일했었던 것 같고, 당신이 그러니까는 지저분한 쪽은 발을 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도 어른은 할 거는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판단을 이 어른이 잘 못하는 것 같고, 무학 스님은 정권 쪽이었고, 이성계랑 베푸니까 정권 쪽이었고, 이러니까 이게 불교가 4분의 1로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 불교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지금 회암사고, 그 어른들이 지금 여기에 모셔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주에서는 이 회암사지를 가지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단일 사찰로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도전하는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 굿즈를 가진 사연이 있는 곳들이다더라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신기한 이야기 삼국유사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